형사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협상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사합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결코 불가능한 합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박성욱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양형자료 영상이 조회수 1천을 돌파하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도 이제 300명이 넘어가는데 해당 영상에서 선처를 위한 조건이 피해 회복과 재범 예방의 노력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피해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 제작하였던 에피소드 1 양형자료 준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건, 특히 자백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범 예방 노력 후자에 대해서는 종전 양형자료 영상에서 자세히 담아 두었으니 링크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자인 피해 회복, 즉 합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 단계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는 합의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합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께서 만약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거나 혹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의 성사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합의 성사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합의를 할 때 변호사님들이 따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나요? 형사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의 협상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사합의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협상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 즉 합의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라고 하면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는 물론 가해자의 변호사가 대신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합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실 때 업무를 다소 민망하고 귀찮은 일로 생각하셔서 이를 회피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 문자 메시지로만 기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법무법인 로펌의 직원들에게 합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진심과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 측 변호사님 또는 피해자분과 통화로 목소리를 전달하여 진정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해야 하고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네, 바로 이럴 때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당 검사님께서 검찰청 내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 합의를 위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분들께는 신속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로 가해자분들께는 초범이거나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위원회는 가급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분들의 선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분들도 막상 검사님께서 검찰청 내의 형사조정위원회로 조정 회부를 결정하시면 합의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되고 비현실적으로 합의금 요구를 하는 대신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조정위원님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유도하여 합의 성사를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찰 송치 직후 형사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어렵게 되면 형사 공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공탁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 공탁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형사 공탁은 그 공탁 사실 자체만으로 합의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 공탁은 법원 재판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한 금액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어달라는 뜻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은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형사 합의나 형사 조정 성립과 같이 피해 회복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반주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공탁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공탁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백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게 기습공탁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까지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공탁금을 걸었다 하더라도 찾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보통 변호사들이 공탁금을 판결 선고 10일에서 14일 전에 걸도록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쓰는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께서 판결문을 쓰시고 나중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공탁금을 안 받아가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미 쓰여진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공탁을 하는 거를 기습공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공탁을 꼭 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시거나 기습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아예 양형 요소에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기습 효과는 현재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변호사님들만의 특별한 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앞서 박상욱 변호사님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그리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분노하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시거나 심지어 잠적해버린 사건,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 수많은 사건에서도 기적적으로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돌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분들께 최대한의 선처를 안겨드린 성공 사례들을 수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처음 피해자 측 변호사님과 연락을 할 때부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달드리고 현재 의뢰인분께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피해자 측 변호사님의 마음을
마음을 먼저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처음 겪는 형사 합의 과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측 변호사님이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 말씀을 한마디 더 해주시는지 그게 합의 전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 조건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 조건을 여러 번 협상하여 수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 합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단 한 번의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거절되거나 하는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한 번에 제시하여 피해자 측에서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구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오로지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만 그런 합의 조건을 준비했다는 점을 명확하고 또 공손하게 전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금전적인 부분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적절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유형적인 보상만으로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예를 들면 가해자의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작성하거나 가해자의 근무지 이동 또는 퇴사, 이런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사 합의를 할 때는 다른 점이 있나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분의 궁극적인 의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에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에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재차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시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의사를 묻는 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변호인 없이 직접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종종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연락에 피해 사실이 계속 상기되어 고통스럽고 합의해달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빨리 합의해버린 후에 크게 후회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의 성공 가능성이나 합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재 가해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통상적으로 합의 조건은 어떠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절대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분의 궁극적인 의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변호사 선에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분의 진정한 의사가 진정한 사과를 받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합의 금액에 대한 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우리가 피해자 측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피해자인 마냥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 변호사와 신뢰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당사자들에게도 그러한 신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합의 성공 사례가 있으신가요? 지금 몇 가지 성공 사례가 기억에 나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저희 의뢰인이 1심에서는 유명 로펌을 선임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2심 사건을 맡기셨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을 건의 자백, 즉 입장을 바꿔서 자백하고 합의하여 그 의뢰인을 석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상대편 피해자분께서는 1심에서 유명 로펌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님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고 그 안 좋은 감정은 저희 의뢰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인 피해자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 그 의뢰인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저희 의뢰인의 가족들조차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여서 합의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어 있던 저희 의뢰인은 꼭 반드시 석방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고 석방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성사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가족분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합의만 되면 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을 통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최고로 준비 가능한 합의금을 마련하시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님 측에 연락하여 먼저 피해자 변호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여 피해자 변호사님이 먼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분께도 저희가 준비한 최고 수준의 합의금을 정중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처음에는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쉽사리 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러면서도 매우 공손한 태도로 설득한 결과 마침내 피해자 변호사님이 먼저 마음을 여시고 저희에게 피해자분이 이 정도 합의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마음이 바뀔 것 같다라는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 언질에 따라 저희는 그만큼의 합의금을 추가로 더 준비하였고, 결국에는 합의를 성사시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합의금이 아닌 저희의 적절한 대안 제시로 합의가 성사된 특별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남녀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의뢰인의 퇴사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또한 퇴사를 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라 퇴사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끈질긴 설득 끝에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을 절대 회사나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근무 부서 및 근무 장소를 일정 기간까지 반드시 변경하여 다시는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조금 수용을 하시는 듯 했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불안해하시며 합의를 선뜻 수락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만약 나중에라도 함께 근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발령 몇 달 후까지 반드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다른 보직 이동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때 반드시 퇴사하기로 하며, 그때에도 퇴사하지 않는다면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3중의 보호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마침내 피해자께서 합의를 수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피해자께서는 그토록 우려했던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나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저희 의뢰인 또한 합의를 하여 소중한 직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합의에 성공하신 사람도 있나요?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한 성공 사례는 조금 기재하는 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온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가출한 이후에 생계가 곤란해지자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빌려준 돈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계속된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이러다가는 정말 잘못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이 저희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속적으로 연락과 성매매 강요를 하고 있던 상대방 남성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앞으로는 일체의 연락 및 만남 시도는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경고를 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재발 방지 약속 등 합의 사항 등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인식이 부족하였던 상대방 남성은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남성은 결국 검찰의 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있자 상대방 남성은 합의를 먼저 요청해와서 저희가 합리적인 피해 배상금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반영한 합의서를 서명하게 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이었던 미성년자분은 저희와 같이 모범이 되는 어른을 자기 인생에서 처음 만났다고 너무 고마워하며 앞으로 자신도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며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다짐을 하였는데, 이럴 때가 저희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사례만 들어도 엄청 감정적으로 동요될 만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호와 노력이 엄청 클 것 같은데, 현재 형사 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사합의는 정말 고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차라리 혐의를 부인해서라도 형사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백해야 하는 사건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또 다른 불리한 양형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결코 불가능한 합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의 경험이 풍부하고 내일처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합의를 진행해 주실 실력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택하여 꼭 선처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